자, 봅시다. 다음 거. 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지난번에 요거 또 마찬가지로 지난 내신 때 선생님이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랍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 정보가 담겨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다잖아, 다. 이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글을 썼답니다. 자, 논증하는 글 구조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기억나요? 글쓴이가 어떠한 문제 상황들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글쓴이가 얘기하는 주장 나오죠. 주장에 따른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의 뜻이 뭐였어? 시원, 이유의 뜻이 뭐였어요? 주장을 타당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이었죠. 주관적인 요인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유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객관적인 자료인 근거가 따라옵니다. 근거 이후에 뭐 나옵니까? 예상 반론 나오죠. 마지막 뭐 나와요? 결론, 그 반박 나오고요. 결론 나옵니다. 구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내신 때 다 했습니다. 문제 상황,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 결론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뭐부터 보냐면 다부터 봅니다.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내용 보고 나서요. 가 내용이랑 나 내용이 여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만 찾으면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다를 먼저 읽으세요. 다가 좀 덜 어렵거든요. 가 나는 이거를 쓰기 위한 자료로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어려운 정보야. 자, 그러면 다의 주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하수 처리 시설을 하수 처리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이죠. 자, 문제 상황 뭡니까?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그 근거로 우선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답니다. 자, 지역 주민 소득이 증가해서 그게 이제 이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되려면 이제 그 특별한 좀 이제 남들이 납득할 만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납득할 만한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근거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바로 뭐야? 근거야. 자, 다음 지역민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답니다.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주관적인 요인이야.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정서적 만족도가 1.5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근거죠. 자, 물론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예상 반론이죠. 하지만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은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는 물론 부지의 다른 가치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하지만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해서 강조, 그러니까 결론이죠. 결론. 아까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이 주장 내용을 재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넘어가서.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뭐 하면 돼?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논증 요소는 주장과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생각인 이유, 객관적 자료의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을 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논쟁이 첨예하여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내용. 이게 지금 이유였어요? 아니죠. 얘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요거는 논증하는 글쓰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설명하는 글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논증하는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쓰기가 있다고 치면은 설명에는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이씨. 설명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혹시 중학생 때 배웠던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기억납니까? 아마 활용될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논증하는 구조에서 아까 나오지 않았던 논증과 관련된 거 뭐 있어? 연역, 귀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득하기 있습니다. 설득하기. 설득 전략.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도 하긴 했어. 근데 이제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걸 학교에서 안 다루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설득 전략에 뭐 있느냐? 인성적 설득 전략 있고요. 이성적 설득 전략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였냐?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혹시나 천재 노미숙 교과서 썼던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그 반장선거 나가는데 학생이 그 반장선거 연설문 쫙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뽑아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약들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걔가 노래 부르거든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바로 뭐야?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 전략은 뭡니까? 그 내가 어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막 이야기하는 거. 인성적 설득 전략은 뭡니까? 내가 그런 걸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거기 그 이제 지문에는 보면은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이런 것들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김연아 선수의 그 저기 올림픽 유치 연설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낳은 이제 뭐 이 올림픽 에 들인 노력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 왜 하는데 자기가 금메달리스트라서 그런 거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에 나가는 거죠. 이성적 설득 전략은 뭡니까? 저거 통계 자료라든지 또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 확인하는 거, 역사적 사실 얘기하는 거. 천재 박용록 교과서는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링컨이 이제 이 저기 노예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적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득 전략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내용이 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에서 배웠던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옥루몽. 요거는 별 다른 거 없어요. 그 전에 수능이랑 똑같고요. 자, 34부터 38까지 봅시다. 자, 이거 지난번에 요것도 이제 방학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학 때 했던 작품 중에 경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경사라고 하는 작품이 뭐였냐면 이제 화자가 그 경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경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홀가분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감을 나타내는 거였거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싫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왜? 늙는 거니까. 늙음. 죽음이 다가오는 거고. 그런데 그 시에서 늙음을 좋은 걸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개성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개성적인 표현들이 문학에 많이 담기고요. 그 다음에 고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고정된 의미로만 읽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좀 덜 나오는 추세야. 그거는 작년, 재작년 수능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수능에 뭐 나왔는지 기억납니까? 암행어사 이야기 나왔어요.
암행어사인데 암행어사면은 자기가 이제 이 백성들 상대로 막 이제 억울한 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임금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들 막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 일반적인 암행어사의 역할이잖아. 그런데 그 지문에서는 암행어사가 뭔 얘기합니까? 살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 돌아다녀 봤더니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나도 살기 힘들어. 왜? 그 백성들 있는 마을 가다가 중간에 얼음물에 빠지고 막 내가 어디 그 여관방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막 불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그런 이 막 온갖 수고들 겪어가지고 백성들 힘든 거 굳이 들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임금께 보냈더니 내가 10개 쓰면 10개 중에 8, 9개는 시행이 안 되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 내가 보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살아가는 힘듦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작년 수능특강에 뭐 있다고 했어. 내가 유배 와가지고 잘못해서 유배지에 와 있는데 그 유배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생들이랑 산에 가가지고 노닥거리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뭔 얘기합니까? 아, 나 이러다가 저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사대부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 만나는 사대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 자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렴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얼마나 뛰어난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거 요즘 안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고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 읽지도 않고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성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고정된 의미로만 읽혀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그대는 속객. 속객이라고 하면 속세의 나그네라는 뜻이죠. 내 이름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했으니 내 이름을 당신들은 모를 거라는 거야. 오늘날 내 이름을 그대에게 이르려니 내 이름을 당신들한테 말하려고 하니 빈을 가진 동물 중에 머리 있는 용이로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이 바로 뭐야? 용입니다. 용. 화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화자가 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이 천명을 받아서 성현이 나셨답니다. 삼하늘 어루만져 한양에 도읍하니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옥황상제 건천문을 여시고 중국 땅을 바라보고 학토를 굽어보시어 한폭 조서를 수국에 전하시되. 자, 수국은요 물나라라는 뜻이거든. 물나라.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물이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고전에서 주변에 있는 동네를 다 물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순도의 연시조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우리의 조선 땅은요 옥황상제께서 중국 땅을 굽어보시고 수국 이 물이 있는 주변 동네인데 이게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야. 그리고 조선이야. 알겠죠? 자, 동문박십리 땅은 청룡 네가 지키고 정룡이 네가 지키고 백룡이 네가 지키고 흑룡이 네가 지키고 황룡이 네가 지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조선 땅은요 옥황상제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백룡은 절로 가라 흑룡은 절로 가라. 우리 조선 땅을 누가 지켜준다? 용이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우물에 물을 뿜어서 백성을 이롭게 하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가 연결돼야 돼? 우물, 백성 이로움. 자, 이 시 안에서 이제부터 우물은 어떤 소재? 백성 살기를 이롭게 하는 소재가 바로 뭐야? 우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백룡이라 서쪽을 주관하여 반송방 노첨정계 팔각정 내림매계 자리를 점지하여 300년 걸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여기죠. 300년 동안 자기가 있었답니다. 꼬리를 한번 치면은 감천.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천이 뭘까요? 이런 거 뜻도 안 가르쳐주죠. 자, 직역하면 단굴입니다. 단굴. 달감자에 천은 강이잖아. 강. 내 천자. 자, 그러면 실제로 달달한 물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이 백성들을 이롭게 살아가게 하는 물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감천이라고 하면 달달한 물. 감주는 뭐야? 감주 여러분들 했나? 안 했나? 감주가 뭐야? 달달한 술이죠. 감주는 달달한 술, 감천은 달달한 물. 자, 이러하여 세상 사람이 이르기를 초리 우물, 그러나 숙은 물에 뿌리는 유한하고 먹을 사람도 많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 모든 사람한테 물을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재상의 아침이야 저녁이야 새벽이야 밤중이야 재상의 집, 성비의 집, 무반의 집, 한량의 집, 국수집, 팥죽집, 떡집, 엿집이며 통일오세. 장군이야 항아리야 깃거니 푸거니 이 우물에 모여드니. 자, 이 집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장군이든 항아리든 전부 어디로 모여든다? 이 우물로 모여든다는 거야. 그래서 뚜레박도 빠지고 쪽박도 깨지고 얘네들이 전부 뭐야? 우물 푸는 물건들이죠. 아이고야 사람 죽네. 싸움으로 시끄라고. 자, 여기 우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 워그적 휩쓸려 붐비는 게 더욱 심해서 쌀을 씻고 팥을 간들 물 없이 밥이 되며 미역과 찐 다시마는 바리바리 쌓여있고 채소와 대학구름이 아무리 쌓여있는들 이 물이 없게 되면 국이 어이 되겠는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서문박 천만집에 물싸움이 심하더니 서로 물 가져가려고 싸움이 심하더니 그대는 슬기로워 여인 중에 호걸이라. 가만히 생각하니 새 물 어찌 못 파겠는고. 오른손에 자를 들고 뒷뜰로 들어가서 지맥을 헤아리고 사방을 둘러보아 여정에게 분부하되 이곳을 깊이 파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어. 그 여인이 아주 호걸인 거야.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야. 지맥을 헤아리고, 지맥은 뭐야? 지금 이 땅의 맥을 헤아린 거야. 그래서 땅의 맥을 헤아리면서 야, 여기 파라. 여기 우물 나온다. 가 되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아서 여종한테 분부하되 이곳을 깊이 파라. 깊이 팠어. 정성이 극진하니 내 마음 감동하여. 이 내가 누군데? 용이잖아. 이 여인이 물을 파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감동이다, 감동.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넓은 바다에 쌓인 물을 머금어서 뿜어내 줄 거야. 그대 내 북창 아래 간 로수. 얘도 직역 한번 해볼까? 감은 아까 얘기한 달달하다. 로는 이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주 참이슬 알죠, 여러분들? 뭐 먹어봤던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주변에서 봤던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참이슬을 한자로 하면 뭡니까? 진로입니다, 진로. 그래서 진로 소주가 참이슬이야. 참진자에다가 이슬 로자거든. 알겠죠? 자, 그다음 수는 뭔데? 물이죠. 그건 뭐야? 그냥 단물이야, 단물. 근데 이게 실제로 달달한 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해줄 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정 볼까? 착이 뭔데요? 뽑아내다. 이런 뽑아내다의 의미 착,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뭐 씁니까? 이거 선생님 노동 착취예요. 착취. 거기에 쓸 때 착입니다. 정은 뭔데? 우물 정자죠. 요 한자. 그래서 우리가 샵 버튼 보고 우물 정자라고 하잖아, 전화기에. 혹시 아까 그 여러분들 전화 저렇게 쭉 걸다가 부재중 통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음성 사서함으로 녹음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녹음 다 하고 나면 우물 정자를 눌러 주십시오. 그게 이제 샵 버튼이죠, 샵 버튼. 자, 그래서 지금 우물을 뽑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적인 고전 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봤던 거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잘 없었어. 이해돼요? 개성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화자가 누구야? 사람이 아니야. 용이야, 용.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맞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좀 담겨 있다. 뒤로 넘어가서 보기 한번 볼까요? 38번 문제. 근데 실제로 용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썼는데? 나와 있죠.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 그럼 이 공동체의 삶이 바로 뭐야? 백성들의 삶이겠죠. 초현실적 존재를 화자로 설정. 누구야? 용이죠.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조선 후기 뭐라고 적혀 있어? 4대구가 겪은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는 어떤 결핍의 상황? 마을에 물이 없는 결핍의 상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물 내 물 하면서. 자, 그래서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가에서 그대에게 내 이름을 용이로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초현실적 존재에서 일상적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 있어 없어? 있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도 봅시다. 나는 안 볼 거야. 가만 볼 거야. 숙은 물에 뿌리는 유한하고 먹을 이도 많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 결핍의 상황이죠. 물이 부족한 거. 자, 그러면 작가가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핍의 현상. 맞는 말이죠. 가만 보면 나는 빼고. 자, 다음 5번 선지 가 봅시다. 가에서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다. 를 연결한 데에서 개인의 성찰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볼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에 요거 봅시다. 다시. 자,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다고 한 데서 공동체의 번영에 대한 개인의 성찰에 이거 빼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 공동체 번영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보기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거 소설은요 42번 문제만 볼 건데 도요새에 관한 영상이고요. 자, 소설인데 이 소설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학습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 혹시 작년에 10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신들의 주사위라고 하는 현대소설이 나왔는데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면 진짜 인정. 아무도 안 나죠. 자, 그 신들의 주사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주인공이 할아버지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돈 먹고 돈놀이 하는, 이자놀이 하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욕망이랑 탐욕이 좀 강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학습 활동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농촌 공동체 사회가 와해되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람들 간의 이기주의가 심해지는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신문 기사처럼 나와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현대문학에요, 뭐가 안 나온다? 내용을 알려주는 보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현대시에 보기가 안 나와요. 알아서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학습활동은 무엇을 제시해 주는데? 사회생태주의라고 되어 있죠. 만점이야.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되게 그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제적을 당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 동네로 돌아와요. 시골 동네로 돌아오는데 이 내가요, 저기 온 가족들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가족들이 이 그렇게 공부시키고 반백에서 서울에 저기 대학 보내놨더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아무런 이 가족들, 어머니랑 동생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혼자 뭐 하러 가냐면 집 주변에 어디 그 늪이 있어가지고 그 늪에서 도요새 보러 다녀요.
반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우리 시골 동네가 점점 변하면서 공장도 생기고 기계도 생기고 이러면서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도요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동네가 되면서 이제 이 생태주의, 우리 마을의 자연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사회 생태주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부터 뭐만 알려준다? 관점만 알려줍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어느 관점을 가지라고요?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라고요. 자연 파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만 제시해주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생각 또는 사회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쭉 여기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풀어야 되는 현대문학의 숙제입니다. 현대문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야.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사회생태주의는 자 근대화, 그 다음에 경제개발, 권위주의, 안보위기 등 생태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이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본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 뭐 하면 돼? OX로 가르면서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현대 C 볼게요. 자, 43, 4, 5번 문제 보세요. 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45번 문제는요, 뭐라고 적혀 있어? 가를 참고하여. 그리고 앞으로 가 문단에 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설명문처럼 한 문단 정도 설명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 설명은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냐면요. 적으세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에 개성적 표현 적어줍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경사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 겨울방학 요때도 또 나는 얘기할 거야. 왜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 9월 고3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에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거든. 이거 발표가 언제 됐냐면 작년 5월인가 작년 초에 됐어요.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9월 달에 바로 이게 적용된 문제가 그 시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에도 그 여러분들 위에 학년은 이런 것들이 살짝 적용되어 있는 형태의 그 과도기적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로 좀 분석하고 풀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개성적 표현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사진길을 내려가고 있는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데 그게 마치 뭐야? 늙어가면서 홀가분한 느낌을 가지는, 젊음은 젖은 구두같이 무거운 거야, 화자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젊은 게 좋은 거, 늙은 게 싫은 거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개성적으로 바꾸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바꿨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시는 달빛의 집이라는 시였어요. 나는 우리 조상은 옛날부터 달빛을 좋아했고 이 눈부신 태양은 싫어했어. 그래서 우리 조상은 옛날부터 달빛 체질이었어. 뒤에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 자, 일반적으로 밝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달빛 체질이라는 시에서는 태양이 더 밝은 거고 달빛이 더 어두운 건데 뭘 더 좋아한다고요? 어두운 걸 더 좋아한다고요. 개성적 표현이라고요. 이 시에만 나오고 있는 어떤 개성적 표현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제시되어 있다고? 여기에서 표현 방법은 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 표현 방법이 여기에서 어떻게 형상화가 됐는지를 찾는 거라고. 그게 저기 마지막에 나오는 45번 문제의 풀이의 핵심이야. 자, 그래서 가에 적혀있는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자, 시간과 공간은요, 화자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잇는 해상 형식이 드러나거나 현실과의 동일시가 드러나거나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표현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경험이나 기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든 내면에서 떠올린 것이든 시간과 공간에 뭐가 드러나? 감각적 이미지화가 드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공간이
뭐일 수도 있다고? 내면에서 떠올린 표상일 수도 있다고요. 자,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독자의 무엇을 유도한다? 공감을 유도합니다. 자, 결론. 이제부터 이 시에서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내. 의도는 전부 뭐야? 공감을 유도하는 의도야.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용은 뭐야? 우리가 알아서 읽고 이해해야 돼. 자, 제목 일단 내용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 방식 볼게요. 자, 나의 소년 시절. 벌써 뭐 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네. 자, 은빛 바다가 돋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녀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왔대요. 여러분들 상녀가 뭔지 모르죠? 아는 사람 손. 나 진짜 찐으로 몰라? 상녀. 상녀 소리라는 말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면 초군 안 들어가? 초군 들어가요? 초군 때 그 이름을 목 놓아서 부르잖아. 목 놓아서 부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초상 나면은 3일자 나면은 이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 관을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관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제 이 무덤 속에 넣는데, 이 무덤 속에 넣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무슨 소리 냅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냅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 보통 이제 그 첫날에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아직까지 염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안에 장기는 다 빼고 이제 안에 속을 채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럼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그 시체라고 하죠.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한다고 하는데, 염이 뭐냐면 무슨 이제 그 굉장히 빳빳하고 깨끗한 종이가 있어요. 그런 걸로 그분을 이렇게 쌉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의업체, 장의사분들이 해주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쓸 때 우리는 전부 뭐 하고 있냐면 울거나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거든요. 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바로 상여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알아두세요. 이거 상여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초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여의식 다 하고 나면 상여가, 여는 가마거든, 가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돌아가신 분의 관을 그 산 중턱까지 어떻게 갔냐면 엄청나게 큰 가마가 있어요. 관이 들어가는. 우리는 지금 리무진 타고 가잖아. 그 리무진의 역할을 하는 게 가마거든요. 그래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동네 사람들, 우리 모든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그 큰 가마를 다 같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고는 거기까지 옮겨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내면서. 그 가마가 바로 상여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와 죽음의 이미지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신 상태? 돌아가신 상태야.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답니다. 자, 다음.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대요. 자, 우리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나는 시를 그냥 문법적으로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자, 지금 첫사랑 도라고 되어 있네. 보조사야. 무엇의 보조사야?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는 보조사야. 도잖아, 도. 나도 밥을 먹었어. 얘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머니와 첫사랑 공통점 뭔데? 내가 뭐 한 존재? 잃은 존재. 뭐 첫사랑이 죽은 건 아니겠지만, 맞죠? 자, 지금 어머니 잃었고요. 첫사랑 잃었습니다. 이거 전부 언제 시절? 과거 시절. 맞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한번 찾아볼까? 여기 그래서 봅시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야.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 젖어서 돌아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상실 때문이야. 자, 위에 1, 2연이 무엇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상실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래서라며. 자, 우리 현대시, 그러니까 시는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글이고요. 문장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의미로 들어가야죠. 문장만 이해하면 어때? 상실의 경험 얘기해주고 있고요. 나열해줬지. 상실의 경험 얘기해주고 그래서라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온 이유는 뭔데? 근데 실제로 사람이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라색이 될 수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감각적 형상화잖아. 감각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뭔 감정인지는 지금 정의 내리지 않을게요. 그냥 감정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실제로 사람이 보라색이 될 수는 없으니. 자, 다시 상실의 경험을 겪었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보라색이 돼서 돌아왔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맞잖아. 그러면 어떤 감정이야? 근데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갔는데? 강가로 내려갔다가 노을빛도 한푹 받았다가 그러고는 그 빛깔에 젖어서 돌아왔다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답니다. 그 공간, 어떤 공간이야? 내가 보라색이 됐던 공간이야.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겠네. 이거 시간의 흐름은 내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자,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둠과 모래 언덕이겠죠. 모래 언덕과 그 다음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답니다. 잘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한테 여러 번 댕겨갔답니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 쉬운 말로 바꾸면 뭔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세월이 지나간 다음. 세월이 흘렀다며. 세월이 지나간 다음.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 어두운 마음이 남아. 나는 몸서리쳤답니다. 그런 날은 항상 감기를 만나서 뭐 했답니까? 알았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 봅시다. 다시 상실의 경험은 소년 시절이야. 겪었어. 나는 그 감정에 젖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이를 좀 먹고 나서는요. 자, 그런 어두운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 나는 몸서리쳤대요. 그렇게 몸서리칠 때마다 나는 뭐 했답니까? 몸이 아팠답니다. 알았다잖아. 감기가 걸렸다며. 세 글자로 성장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 겪는 아픔이죠. 자, 다음 할아버지도 언제 간지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자, 볼까요?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끊어봅시다. 자, 얘를 가지고 딱 한 단어로 얘기해 볼 거야. 뭔데? 상실한 것들. 그럼 한 단어 더 더해볼까? 소년 시절. 자, 소년 시절의 그 상실한 것들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멍하니 기다려본대요.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땀의 얼룩을 씻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어둠은요, 그러면 부정적인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내 뺨에 있는 얼룩을 씻어준다고. 어둠은 긍정적인 거, 얼룩은 부정적인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 어떻게 드러나요? 시간이 지난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난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댕겨갔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의 지남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서 얘기하고 있죠. 공간 볼까? 뭐야?
이 그 강가인데 그 강가는 어떤 공간이야? 이런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은 이렇게 지나간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다 지문 봅시다. 제목이 뭐냐? 한계. 요 천냥이 작가가 여러분들 그 마음의 달 썼던 작가죠. 조만간에 몇 년 안에 내가 볼 때는 수능에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분은 너무 많이 나와 교과서에 이분 작품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 뒤에 저기 사대부고 수파인데 사대부고는 그 지금 거의 뭐 천냥이 시인한테 꽂혀가지고 막 작품을 엄청 많이 보는데요. 자, 봅시다. 한밤중에 혼자 깨어있으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답니다. 자, 시간 혼자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대요. 선생님, 한밤중이면 세상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근데 시에는 당연한 거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쌤 지난번에 파란 하늘 얘기했었죠. 쌤, 하늘이 파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런데 시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늘에 파랗다는 속성을 따로 부여해줘야 돼, 우리가 읽을 때. 왜냐면 시에서 빨간 하늘, 아까 사람이 보라색이라며. 하늘도 보라색 될 수 있지, 빨간색도 될 수 있고 노란색도 될 수 있고 핑크색도 될 수 있어. 자, 시 안에선 어떠한 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란 하늘도 파랗다는 속성을 우리가 굳이 넣어줘야 돼요. 자, 한밤중 어떤 시간?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 시간이야. 자,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 시간은 그러면 또 어떤 시간이야? 추위가 몰려오는 시간이야. 세상의 온도가 내려가면 추위가 몰려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화자는 더워질 수도 있어. 자, 근데 지금 추위가 몰려온다잖아. 자, 볼게요. 자, 등산도 하지 않고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내 속에서 마주치는 한계령 바람 소리랍니다. 자, 이 바람 소리를 어디에서 느낀대요? 내 속에서 느낀대요. 자, 물어봅시다. 화자 지금 한계령이야, 아니야? 아니야. 화자 지금 한밤중에 방에서 깨어났다고요. 집이야, 집. 근데 집에서 느끼는 뭘 느꼈어? 추위를 느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추운 데가 어디야? 요 한계령이 진짜 춥거든요. 눈이 되게 많이 와요. 집에서 한밤중에 깼을 때 그 느껴지는 추위가 마치 뭐 같다는 거야? 한계령의 바람 소리가 느껴지듯이 춥다는 거야. 추위가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는 거죠. 내가 느끼는 추위는 무슨 감각이야? 촉각이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청각으로 얘기하고 있죠.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네. 또는 감각적으로 전이하고 있어요. 자, 내가 왜 감각 얘기하는데? 가문단에 나와서요. 가문단에 감각 얘기 안 나왔으면 안 했을 거야, 이 얘기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있는 거야. 다 불어버려서 갈 곳이 없답니다. 머물지도 떠난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뭐가 불어선대? 바람이잖아, 바람. 자,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제부터 바람은 어떤 존재? 갈 곳 없는 존재. 떠나지도 못하는 존재.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온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답니다. 이 사람 눈보라 속에 진짜 누워있어요. 그러면 빨리 구출해야지. 죽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 집 안에 있어요. 맞죠? 자, 집 안에 놓여있는데 지금 자기가 느끼는 추위가 마치 뭐 같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얼어있는 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데요? 그냥 상황, 정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자다가 깼어요. 너무 추워서 오싹거려. 이 시가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추위가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그냥 그때 자다가 일어나서 느낀 추위야. 변한 것도 없어요. 대신에 온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황이 딱히 바뀐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그냥 느낀 거야.
자기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봐봐. 대부분 방에서 혼자 자는 학생들이 많겠죠. 방에서 혼자 자는 상황, 그리고 자다 깼는데 너무 추워. 그리고 그 추웠는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누워있는 경우 있잖아. 그때 그 모습이겠죠. 감정 조금만 더 심어볼까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집에 보일러 올려주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불 덮어주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면 쓸쓸함 이런 것들 조금 더 연결해 볼 수 있겠네. 그 정도겠죠.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그게 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쌤이 지난번에 현대서정시 얘기했었죠. 현대서정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시는 무슨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밤에 자다가 깼는데 추위 느낀 경험. B는 뭔데? 한계령의 추위, 한계령의 눈보라, 한계령의 바람소리죠. 그걸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야. 마치 내가 한계령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자, 마음의 달 연결해볼까요? 마음의 달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어요. A는 뭔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 B는 뭔데요? 달의 속성. 달의 속성이 뭐였어? 시 안에서 한 달도 반 꺾이면 뭐가 된다고요? 보름달이 된다고요. 반 꺾이면 보름달이 된다라고 할 때 보름이 뭐야? 꽉 차 있는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꽉 차 있는 상처난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이 꽉 차서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점, 그 속성과 보름달이 가지고 있는 꽉 찬 속성, 또 보름달은 한 달이 반 꺾여서 보름이 되는, 반 꺾인다라고 하는 게 상처랑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존재, 반 꺾이면 보름이 됨. 그것이 바로 뭐야? 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죠. 이런 것들을 학교 시험에서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굳이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에서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공통점으로 뭘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 게 바로 이제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 왜? 이제는 보기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45번 한번 볼까요? 가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에서 계절이 바뀜을 통해서. 자, 다음. 다는 세상에서 바람소리와 마주침을 통해서 상징적인 공간이 현재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됨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건 공간이 화자가 처한 현실과 동일시되는 거야? 아니면 시간이 현실이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까마귀와 두루미가 떠난 강가이지만 이 강가는 뭘 나타내기 위함이었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왔다 가고 까마귀랑 두루미도 떠난다고. 자,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데? 1년과 2년에서 뭘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상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는 건 역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까마귀랑 두루미가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시간을 나타냅니다. 계절의 바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뭐야?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람 소리와 마주치는데 요거는 마치 무슨 바람 소리라고 되어 있어? 한계령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공간 맞지? 그래서 뭐가 틀렸어? 앞에 요 나 지문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수능의 형태,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형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쓱 읽어보면서 막 너무 빡세게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지 하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고 나면 5시 여기 바로 올 수 있어. 모의고사 치면 몇 시야?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마치지 않고 바로 호다닥 달려오세요. 알겠죠? 왜냐면 다음 주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표현 방식 개념어와 관련된 거 좀 설명을 할게요. 계속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마칩시다.